SM6는 르노 삼성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QM6, XM3 이 두 가지 모델과 더불어서 르노 삼성의 판매량을 책임지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죠. 그런 만큼 저희가 이번에 신형 SM6를 출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몇몇 뉴스 보도 혹은 유튜브에서 보셨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바뀌었나? 라고 느낄 정도이지만 가장 중요한 심장이 바뀌었습니다. 자동차를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기에 심장을 바꾼다는 거 얼마나 큰 공이 들어가는 건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제 스피디움에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바뀐 심장, 새로운 SM6를 직접 느껴보시고 또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긴 말씀 안 드리고요. 저희 SM6만을 고민하고 있는 SM6 브랜드 매니저 임준호 매니저를 초대해서 상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M6 상품 매니저 임준호입니다. 새로운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 뉴 SM6를 여러분한테 소개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SM6는 2016년 처음 선보이면서 중형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와 함께 시장의 성장을 견인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SUV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중형 세단들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모델의 입지가 약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마케팅의 해답은 항상 소비자에게 찾아야 한다는 말이 있죠. SM6를 바라보는 고객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출시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외관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는 꾸준히 높게 나타납니다. 정석성과 차체의 견고함에 대한 선호도도 높습니다. 하지만 중형 세단을 선택하는 고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승차감과 사용자 편의성 면에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평가를 바탕으로 기존의 장점을 개선하고 단점을 보완한 방향으로 상품을 변경하였습니다. 보이는 외관에 치중하기보다 더욱 중요한 차량의 기본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더 뉴 SM6의 특장점 첫 번째는 주행 성능의 강화입니다. 새로운 신전으로 터보 직분사 가솔린 엔진을 얹었습니다. 또한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와 같은 신규 사양을 선보이고 주행 보조 시스템도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승차감 개선과 함께 모던하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 구성에 공을 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관의 변경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램프 디자인과 크롬 라인을 적용하는 디테일들을 더해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한 가지씩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신작 TC300입니다. 르노의 고성능 브랜드인 RP, 르노 스포츠 모델에 탑재되는 1.8 터보 직분사 가솔린 엔진입니다. 225마력, 토크 30.6kgm의 탁월한 제어 성능을 발휘합니다. 수치를 단순하게 보시는 것보다 직접 체험하시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이곳 인제 스피디 트랙에서 직접 TC300을 탁월한 성능을 직접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신작입니다. TC260, 르노그룹과 다임러가 공동으로 개발한 1.3 터보 직분사 가솔린 엔진이고요. 제원 성능 156마력, 토크 26.5kgm의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2.0 가솔린 엔진 대비해서 실용 영역대의 우수한 파워와 토크를 자랑하며 연비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간 주행에 있어서 더욱 편안하게 하는 LED 매트릭스 디젤 헤드램프를 선보입니다. 기존의 오토매틱 하이빔 기능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향등 내부에 위치한 좌우에 총 36개의 LED가 전방 상황을 제어를 하면서 예시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밝기를 영역별로 제어합니다. 보시다시피
마주오는 차량이나 전방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발길을 어둡게 해서 여기 탑승하고 있는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때문에 주행 안정성을 더욱 높여줄 수 있습니다. SM6가 자랑하는 또 하나 멀티센스가 있습니다. 에코 스포츠, 컴포트, 마이센스 모드가 있고요. 특히 마이센스 모드는 내가 원하는 주행 모드를 말 그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특별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엔진 사운드 강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SM6 모델에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특히 더 뉴 SM6에서는 이 부분의 성능을 좀 더 튜닝을 통해서 더 생생하게 엔진 사운드를 느낄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새로운 SM6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도 대폭 보완되었습니다. 기존에 저희 SM6 약간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였던 부분이었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서 정차시 제출할 기능이 강화가 됐고요. 차선 유지 보조, 차량이 차로의 중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들어가서 자율주행 1단계 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긴급제동 보조의 감지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됐고요. 차선 이탈 경보만이 아닌 차선 이탈 방지를 보조하는 기능과 후방 교차 충돌 경보 기능까지도 추가되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아마 SM6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사안이 아닐까. 아까 보셨던 구매 고객들의 평가에서도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승차감입니다. 그런 만큼 새로운 SM6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개선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프론트 리어 댐퍼에 MBS 밸브를 적용을 해서 감쇄력을 부드럽게 제어했고요. 리어 서스펜션은 대용량 하이드로 부시를 적용해서 노면 진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기술 사항은 이어서 진행되는 연구소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내용은 설명을 더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정속성 부분, 중형 세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항목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만이 아닌 모든 자동차 제조사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차체 각 부위에 흡음재 적용하는 것은 어디나 다 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를 통해서 기존 SM6에서도 실내 정속성이 있어서 가장 동급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 대시보드 쪽의 흡음 성능을 추가적으로 더 개선했습니다. 특히 더 뉴 SM6는 TC300 모델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을 적용을 합니다. 실내에 유입되는 엔진의 소음에 반대되는 이상의 음파를 내보내서 소음을 저감시키는 기능입니다. 인테리어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관보다는 실내 쪽에 각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필명 나파 가죽 시트입니다. 컬러 면에 있어서 이번에는 카멜 신규 내장 컬러를 채택하게 되었고요. 앞좌석 마사지 기능은 SM6에서 유일하게 동급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센터 콘솔 쪽도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확대 적용됐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센터 콘솔 사이드 쪽 컵홀더 내부에도 확대가 됐고요. 컵홀더 사이즈 자체도 기존에 약간 사이즈 자체에도 가장 대형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은 15W 고속 충전으로 풀 충전이 45분 가능하고요. 특별히 약간 작지만 좀 재미난 요소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스마트폰을 거치했을 때 이 위쪽에 있는 라이팅에서 이 심볼이 드러나는 식으로 조명을 비추는 이런 약간의 재미 요소도 갖고 있습니다. 이 심볼은 SM6라고 나타나게 되고 프리미어르 모델은 프리미어라고 나타납니다. 이 외에 정차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오토홀드 기능도 포함이 되고요. 계기판 쪽 변동입니다. 화면이 더 넓어지고 화질도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10.25인치 TFT 클러스터고요. 내비게이션 옵션을 선택하시게 될 경우에 계기판 내에서 경로 지도를 같이 볼 수 있는 내비 클러스터 기능도 제공합니다.
기존 SM6가 이제 S링크 8.7인치가 있었다면 이번 모델에는 이지 커넥트 9.3인치로 더 넓은 면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해상도, CPU, 메모리와 같은 성능 부분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지적사항으로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공조 기능을 조작하는 버튼 자체가 이전에는 화면 내에서 조작하는 버튼이었는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물리 버튼으로 다 외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풍향 조절하는 부분, 풍양 조절하는 부분, 그다음에 온도를 조절하는 부분, 풍향을 조절하는 부분은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화면 자체에서 디스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안락한 실내를 얘기할 때 음향 시스템도 빠질 수가 없죠. 보스와 르노 성승차는 오랜 기간 허브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차량 설계 단계부터 공동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차량 실내에서 가장 최상의 사운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SM6에 장착되는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은 동급 최다 가장 많은 13개의 스피커로 장착됩니다. 다음으로는 외관 부분에 있어서 변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램프 부분인데요. 헤드램프는 두 가지가 운영이 됩니다. 전 트림 기본으로는 LED 퓨어비전 헤드램프, 멀티 리플렉션 타입입니다. 적용이 되고 지금 이미지에서 보이시는 것 같은 LED 매트릭스 비전 헤드램프입니다. 프로젝션 타입으로 되어 있고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댑티브 라이팅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으며 이 램프는 상위 트림에서 옵션 사항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하단 쪽에 방향 제시 등이 상위 트림에서는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라고 해서 LED가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기능까지도 더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안을 보시게 되면 기존에는 다소 약간 밋밋하게 수평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에 그런 디테일들을 추가했고요. 언더범퍼 쪽에 수평 크롬 라인이 추가됩니다. 이 부분은 이 라인 하나로 인해서 차체를 좀 더 낮고 넓게 보여주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알로이 휠 디자인도 17인치, 18인치, 19인치 세 종에 있어서 디자인 변동을 했고요. 프리미에르 휠은 기존과 동일한 전용률로 유지됩니다. 허들램프의 위치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이드 미러 하단 쪽에 있던 허들램프를 도어,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쪽으로 옮기게 됐고요. 쉽고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었습니다. 리어램프도 두 가지 종류로 운영을 합니다. 하위 트림에는 기존의 고급형 LED 리어램프를 다시 적용을 하게 되고요. 보시는 것 같이 신규 디자인이 되어 있는 프레LED 리어램프는 상위 트림 안에서 기본 적용이 됩니다. 특히 모든 램프 자체가 다 LED로 적용이 되고요. 기존에 방향 지시 등이 이쪽에 위치하던 부분들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타나게 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장 컬러 관련된 사항입니다. 하이랜드 실버, 샌드 그레이, 빈티지 레드, 신규색 세 종류의 신규 컬러를 적용해서 총 7종을 운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외관의 캐릭터 라인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주는 컬러로는 하이랜드 실버, 샌드 그레이 색상이 되겠고요. 기존의 이제 보르도 레드 색상에 비해서 빈티지 레드 색상은 좀 더 다크하면서 좀 더 무겁고 무게감 있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상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져서 기술 설명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질 텐데요. 연구소 SM6 개발 담당이신 김영수 상무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김영수라고 하고 SM6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더 뉴 SM6 좀 더 디테일한 테크니컬한 부분을 설명하게 되어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다음 장부터 이미 설명했던 거에서 몇 군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C260에 들어간 엔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TC260에 들어간 엔진은 4실린더 1.3L GDI 터보차저 가솔린 엔진입니다. 동력 성능과 연비의 조화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 엔진으로 혁신적인 CO2 저감 기술을 채택함으로 동시에 최고 수준의 연비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상용 영역인 1500에서 3000rpm에서 최고 260Nm의 높은 토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 들어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 그림에 동력 성능과 관련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연비에 관련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력 성능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중앙연료 직분사 방식의 인젝터를 사용한 컴팩트한 형상의 상단의 델타 실린더 헤드를 통해서 동력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나머지 파란 부분에 이제 연비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RPM에 따라서 최적이 변화하는 배력을 가변식 오일 펌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보호 스프레이 코팅을 실린더 안쪽에 적용을 해서 피스톤 및 실린더 사이의 마찰 저항 및 열 손실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티그레이티드 일치화된 이그저스트 매니폴드를 사용해서 열 손실 및 냉각 손실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엔진 메인 베어링 부위에 핀하고 저널의 직경을 줄이면서 마찰을 저감하였습니다. 다음은 TC300에 들어간 엔진입니다. 4실린더 1.8L GDI 터보차저 가솔린 엔진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300Nm 아주 높은 토크가 2000rpm에서 4000rpm의 아주 넓은 영역에서 유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력 또한 225마력으로 아주 훌륭한 출력을 보여주고 있죠.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마 제가 강조할 부분은 오늘 그 시승에서 이 강력한 동력성을 아마 느낄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동력 성능 관련해서는 먼저 각 실린더로부터 나오는 배기가스가 서로 간섭되는데 간섭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로 조정을 통해서 터보의 효율을 증대시켰습니다. 트윈 스크롤 터보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온-오프 제어에서 중간 단계 리서브를 추가하여 공기 흡입 효율을 개선하였습니다. 듀얼 BTG, 듀얼 타이밍 컨트롤 그리고 인터락션 시스템과 같이 씁니다. 그리고 그 실린더로 흡입되는 공기의 와류 형성을 통해서 연소 효율을 또한 개선한 스월 터블 컨트롤 밸브가 적용되었습니다. 연소 효율성 및 연비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엔진도 마찬가지로 가변식 오일 펌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엔진 메인 베어링 위에 마찰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옵티마이즈드 베어링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DLC 코팅이라는 다이아몬드 라이트 카본 코팅을 밸브 접촉 부위에 적용을 해서 밸브 트레인 부위에 마찰 저항을 감소시켰고 보호 스프레이 코팅을 마찬가지로 실린더에 적용을 해서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마찰 및 열 손실을 저감하였습니다. 이 좀 전에 말씀드린 TC260 엔진과 TC300에 들어간 엔진 두 엔진은 부품이 전시되어 있고 별도의 테크니컬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마 좀 더 많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주행 정수성입니다. 기존의 SM6는 이미 우수한 주행 정수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더 뉴 SM6는 추가적으로 디젤 엔진용 흡차음 패키지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로써 더욱 높은 수준의 주행 정수성을 확보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더 뉴 SM6의 그래프가 고주파 뿐만 아니라 중음 대역에서도 경쟁사 대비 우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위에 상단의 대화 명료도를 함은 북미 표준협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정속 주행 시에
차량 내부에 있는 승객 간의 대화가 얼마나 명료하게 전달되는가를 퍼센테이지로 표시한 것이고, 전속과 후속 모두 더 뉴 SM6의 대화 명료도가, 즉 승객 간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걸 표시하고 차량이 더 조숙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쪽 표의 우측을 보시면 차량 초기 품질 지수라고 있습니다. VIQ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차량 정숙성에 대한 부분만 발표를 한 것이고, 보시면은 더 뉴 SM6의 정숙성이 3배 이상 적은 걸로 알 수 있고, PPH라 하면 100대당 불만 건수로, 즉 3배 이상 경쟁사보다 SM6의 불만 건수가 적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결과는 더 뉴 SM6의 결과는 아니고 기존 SM6의 결과입니다. 더 뉴 SM6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디젤 엔진용 흡차후 패키지를 적용했기 때문에 내년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예상합니다. AAC는 이미 잘 알고들 계실 겁니다. 애플에서 사용하는 이어폰에 접목하고 있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고 하는 음동형 소음 저감 기술은 차량의 저주파 소음을 저감해주는 기술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한데요. 차량 내에 있는 노이즈가 들어오게 되면 차량 내부에 있는 세 곳의 마이크로 이를 감지하고 피드백 컴퓨터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차량 내부의 4곳 또는 6곳의 스피커를 통해서 반대 이상의 소리를 쏴줌으로써 두 반대 이상이니까 소리가 저감되는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그래프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ANC 전후 있고 없고 사이에 그 노이즈의 변화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NC가 소음을 저감해주는 기술인 반면에 소리를 더해주는 기술 엔진 사운드 인핸스먼트라고 있습니다. 이미 SM6에도 있는 기술입니다. 더 뉴 SM6에서는 튜닝을 더욱더 새롭게 했기 때문에 금일 아마 드라이빙에서 멀티센스에서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아마 그 질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기능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실내에서 운전자가 듣는 엔진 사운드에 스피커 사운드로 소리를 더해주는 기술이고, 멀티센스에서 스포츠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스포츠카와 같은 주행 가속감을 들을 수 있고, 컴포트 모드를 선택하면 아마도 부드럽고 지속적인 가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금일 시승에서 멀티센스에서 반드시 선택하면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시죠? 네, 승차감 부분입니다. 승차감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서스펜션이라 하는 그 타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입의 선정. 사실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그 타입에서 어떤 파트를 사용하고 어떻게 튜닝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차량에서 실제로 느끼는 승차감이 어떻느냐가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측 스파이더 차트에서 보여주듯이 더 뉴 SM6는 그 승차감의 모든 영역에서 현재 SM6보다 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실제 차량 평가 결과로 심지어는 경쟁사보다도 위에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소비자들이 민감한 고주파 영역, 중고주파 영역 및 노면 충격, 이런 부분에 흡수 성능에 중점을 두고 개발했습니다. 튜닝의 가장 중요한 팩터로 들자면 사실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두 가지는 서스펜션과 차체가 연결된 댐퍼와 고무 부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레버는 앞뒤 댐퍼에 적용한 모듈러 밸브 시스템과, 그리고 나머지 고무에 적용한 대용량 하이드로 부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댐퍼. 기존의 댐퍼는 댐퍼 안에 있는 밸브가 온, 오프 방식으로 열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순간적으로 열리고 닫히게 됩니다. 즉, 속도별 감쇄력 곡선, 왼쪽 상단에서 보듯이 감쇄력 곡선은 변곡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모듈러 밸브 시스템은 그 안에 있는 밸브가 순간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듈러 밸브 시스템을 통해서 속도별 감쇄력 곡선을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고, 그 변곡점이 없는 부드러운 감쇄력 변화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용량 하이드로 부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고무는 댐핑 특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즉,
스티프니스와 댐프, 그냥 일반적으로 리니어하게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주파수의 댐핑을 컨트롤하고 싶으면 흔히 쓰는 기술로 고무 안에 유체를 넣습니다. 상하 유실 안에 그것을 하이드로부시 유체보기 마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기술로 보시면은 일반적인 고무는 차량에서 나오는 저 피크를 잡을 수가 없는데 유체를 넣게 되면은 하단에 있는 그래프처럼 캐릭터리스틱, 즉 점선에 있는 저 댐핑 효과로 오른쪽에 있는 차량의 피크치를 레드 실선으로 낮출 수 있는 이건 아주 변형적인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로 저희가 튜닝을 했고요. 사실은 이 두 가지 기술만으로 과연 그러면 승차감 개선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쉽지는 않았고 일단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일 시승에서 아마 충분히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뭐 이렇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를 잠깐 더 기술에 말씀드리면 저희는 100개 이상의 조합의 샘플로 튜닝을 했습니다. 금일은 이제 최종 결과로 저희가 자신 있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시승에서 감히 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ED 매트릭스 비전 헤드램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관심이 있는 것은 18개, 36개만 이제 사실 관심이 있지만 매트릭스 비전 헤드램프는 가장 우측에 로우빔을 담당하는 각각 5개의 LED도 있습니다. 그건 항상 켜지겠죠. 가운데 하이빔을 담당하는 각각 18개, 36개의 LED가 매트릭스 비전 헤드램프의 펑션의 주요 LED가 되겠습니다. 작동 원리는 램프 오토 모드로 놓고 상향등을 하게 되면 일단 작동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면은 LED 상향등은 36개의 LED는 전방을 각각 15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비추게 됩니다. 40km 이상의 속도가 되면 활성화가 됩니다. 유저는 활성화가 되면 클러스톡에서 알 수 있고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앞에 가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그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아까 말했던 15개의 영역 안에 들어오면 그 영역 안에 들어온 거를 카메라로 감지하고 매트릭스 비전 전용 ECU가 상황에 따라서 해당 차가 있는 영역의 LED를 끄거나 또는 조도를 낮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시야를 방해하지도 않고 더주 SM6 운전자는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안전한 주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금일 야간 주행을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마찬가지로 부품 전시와 테크니컬 세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많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아쉽지만 이것으로 테크니컬 하이라이트 설명을 마치고요. 금일 시승을 아주 설명을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보다 운전도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구조에 대해서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뭐랄까요, 표현력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독자들은 가장 궁금한 부분이 서스펜션이 어떻게 진화했느냐 뭐 그런 부분일 것 같고 엔진 파워트레인도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스펜션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기존에는 AM 링크였는데 대용량 하이드로부시로 바뀌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다른 블로거분들이 오셨을 때 이 부분을 좀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레이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동차 구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많으신다고 해서 아마도 이해를 이미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BMW 같은 브랜드의 경우는 부시의 구멍 형태에 따라서도 핸들링을 튜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부시를 바꾼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냐고 하지만 그 부시라는 게 승차감이라든지 핸들링 성능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번에 기존의 SM6가 페이즈 1, 그러니까 예전 구형 모델 때는 AM 링크라는 구조를 썼어요. AM 링크가 뭐냐면 토션빔에다가 링크를 더 달아가지고 충격을 완화하시는 부분을 늘리겠다라는 발상이고 실제로 바퀴가 움직이는 각도가 바뀐다거나 그러진 않죠. 토션빔 그대로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아마도 많이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토션빔 구조에 대해서 뭔가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토션빔의 단점이라기보다는 토션빔을 어떻게 세팅했느냐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82mm 대용량 하이드로부시를 적용했는데 그 대용량 하이드로부시라는 게 사실 뭐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고무 러버 부시 안에 유체, 그러니까 기름을 집어넣는 건데 그 기름을 집어넣는 가장 좋은 목적은 원하는 주파수 대 공진을 없앨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떤 유체, 어느 정도 점성의 유체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푹 집어서 튜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체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공진을 없앴다고 하는데 그래서 승차감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탈 수 있겠죠, 일반인은. 근데 오늘 아마 트랙에서 시승을 하시니까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냥 뭐 승차감이 좋다의 기준이 아니라 기존 우리가 프랑스 차에 기대하는 그런 차의 그 핸들링 특성, 승차감 같은 것들을 그 뭐랄까요, 획득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MBS 댐퍼도 아까는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그 구조에 대해서 이미 다 이해하고 계신 분들일 텐데 제가 예전에 그 미니를 탈 때 미니 2세대가 뭐 승차감 안 좋기로 뭐 악명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는 뒤 서스펜션이 멀티링크인데도 승차감이 안 좋죠. 뭐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3세대는 뭐 좀 좋아졌습니다만. 그래서 2세대를 튜닝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코니라는 회사에서 나온 FSD 서스펜션을 넣었었는데 그 댐퍼 하나만 바꿔도 승차감이 완전히 바뀌죠. 그랬는데 그게 바로 MBS랑 같은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에 그러니까 온오프 디지털 개념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밸브가 열려서 승차감을 좀 좋게 만드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MBS 댐퍼의 그 느낌도 트랙에서 많이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핸들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트랙에서 샥 돌아나갈 때 핸들링을 할 때 뭔가 우리가 핸들링이 좋다 나쁘다를 기준으로 뭐 각자의 뭐랄까 취향이 있습니다만 서스펜션 얘기로 살짝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서스펜션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사실 F1에서 쓰는 W15이 구조적으로는 제일 뭐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W15이 쓰였던 국산 패밀리 세단이 있죠. 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EF 소나타. EF 소나타가 핸들링을 논할 수 있는 차냐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는 핸들링의 핸도 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또 핸들링으로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의 사람들한테 핸들링 뭐가 중요하면 아마도 BMW 얘기할 텐데 그건 맥퍼슨 스트롯이잖아요. 앞바퀴가. 근데 예전에 소나타 2는 또 맥퍼슨 스트롯이었습니다. 근데 소나타 2가 핸들링을 논할 수 있었냐? 그럼 아니죠. 뒷바퀴는 다 소나타들은 계속 멀티링크였는데 그러니까 그 서스펜션 방식이 핸들링이나 승차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느냐인데 핸들링 이야기할 때 일단 뭐 밸런스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저 영상 저희가 그 일주일 전에 찍은 영상들인데 밸런스가 일단 상당히 좋은 것이 프랑스 차 중에 핸들링이 안 좋은 차는 없다고 봐도 될 정도. 제가 그 뭐 전 세계 차들을 타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 차를 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프랑스 차는 독일 차와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핸들링에 대해서 되게 그 조예가 깊은 그런 그 나라예요. 그 르노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프랑스 브랜드들은 다 그 핸들링이 좋습니다. 왜냐면 프랑스 사람들은 핸들링이 안 좋으면 사질 않아요. 그 레이서분들 계시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FIA, FIA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페데라치오 인테르나시오날레 그 아우토모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불어 전공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페데레이션, 그러니까 국제 자동차 연맹인데 그게 불어입니다. 그러니까 왜 불어냐면 프랑스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사이클도 마찬가지고 모터스포츠의 협회는 다 프랑스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본거지가 어디 있건 간에. 그래서 프랑스 사람을 쓰는데 무슨 얘기냐? 프랑스 애들이 속도 내는 거는 옛날부터 뭐 미쳐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뭐 잘 아는 다카르 랠리 같은 것도 파리 다카르였던 이유가 파리에서 한 이유가 그거예요. 파리 애들이 좀 미친 애들이 많아가지고 야 우리 다카르까지 누가 먼저 쏘나 내기하자 그러고 쏘던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피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핸들링이 나쁜 차는 차가 아니다. 뭔가 이런 그 뭐랄까 철학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예전 SM6도 그랬는데 이번 SM6도 그 핸들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힘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반인들은 그냥 뭐 누가
토션이 많이 좋다라고 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토션 김축 안 쓰시네. 토션 김축을 제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션 김축이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차의 구조도 잘 아시고 뭔가 그 성능을 끌어내는 법을 아시니까 한번 트랙에서 그런 부분,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엔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엔진이 아까 TC300, TC260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SM6에 가장 어울리고 가장 많이 팔릴 엔진은 저는 TC260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56마력이기 때문에 150마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동력 성능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밸런스도 너무너무 좋아서 제 주변에 누가 사라 그러면 저는 그냥 싼 거 사. TC260 사라고 할 텐데 트랙에서 쏜다 그러면 TC300이 분명히 좋습니다. 근데 다른 브랜드 같으면 색깔도 좀 달리하고 뭐 빨간 띠도 좀 긁고 해가지고 스포츠 모델이라고 내놔도 좋을 법한 그런 동력 성능을 볼 수 있었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자꾸 이제 FIA 얘기를 하게 되는데 F1 우리가 자동차 레이스의 궁극이라고 하는 F1에서 터보 엔진을 처음 사용할 수 있게 된 게 1977년이에요. 1977년에 레귤레이션이 바뀌면서 그전에 자연흡기 엔진만 쓸 수 있어가지고 뭐 V8을 쓰든 V10을 쓰든 자연흡기 엔진으로 다 경쟁을 하다가 77년에 레귤레이션이 어떻게 바뀌냐면 터보 엔진 쓰려면 써라, 뭐 무조건 써라 아니라 쓰고 싶으면 써라라고 했는데 기존의 경쟁력 있는 엔진을 갖고 있던 브랜드들은 쓸 이유가 없었죠. 근데 1977년에 처음으로 르노가 터보 엔진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연흡기 엔진의 경쟁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들 잘 아시겠지만 페라리 같으면 페라리, 스쿠데리아 페라리 F1 팀과 실제로 페라리의 차를 만드는 부서는 그냥 다른 애들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뭐 다른 팀들은 그냥 이름만 걸었지 원래 레이싱 팀이 있는 회사들도 많잖아요. 뭐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죠? 뭐 윌리엄스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의 이름을 그냥 자동차 회사 이름을 걸 뿐이니까 사실은 그 차와 실제로 우리가 타는 차와 레이싱카는 다르다고 봐도 되는데 유일하게 지금도 사실은 몇 개 없죠. 르노만 그 같은 회사에서 차를 레이싱카도 만들고 시판용 차도 만들었죠. 그래서 르노는 누구나 타는 차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이 차를 가지고 그 F1에서 쓰는 차를 가지고 일반인들에게도 기술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터보는 작은 배기량으로 큰 힘을 낼 수 있으니까 제일 먼저 뛰어들어서 터보 기술을 갈고 닦은 거죠. 그래서 그 시점부터 77년부터 지금까지 사실 터보 엔진을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80년대 뭐 랠리나 이런 데서 주름 잡았던 뭐 터보, 르노5 터보 이런 차들도 다 터보 기술로 가장 유명한 차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터보 엔진도 한번 실험을 해보죠. 우리에게 터보는 옛날에는 고성능의 상징이었고 지금은 뭔가 뭐 연비도 좋게 하고 그런 어느 차에나 쓰이는 기술처럼 되어 있는데 르노는 그 터보의 시작과 함께 계속 그 기술을 갈고 닦아온 회사니까 밸런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션이랑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헤어핀 코너 있잖아요. 그 이름을 뭐라 그러죠? 아까 거기 이름이 있네. 저 코너. 이렇게 내려가다가 헤어핀 꺾어서 오르막에 올라가는 코너가 있어요. 이따 달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메가라고 그러나요? 네, 거기가 뭐 아주 훌륭합니다. 거기에서의 밸런스가 속도를 줄였다가 재가속할 때 엔진 반응도 좋고 코너링 할 때 속도가 전체적으로 변화할 때 그 미션의 연결감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한번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제 약간 느낀 소감 미리 궁금하시라고 여러분 직접 느끼시면 되는데 굳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다시 아까 마케팅 담당하시는 방실 상무님 모시고 제가 날카롭게 질문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미 이 차를 좋아하게 돼가지고 자꾸 좋은 점만 얘기를 해가지고 아무튼 제가 날카롭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카피가 당신이 알고 있던 SM6 맞나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제 출시된 지 한 4년 정도 됐기 때문에 뭐 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타보신 분들 그리고 또 뭐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이 SM6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자 이런 카피를 쓰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먼저 묻고 싶은 게 당신이 알고 있던 SM6 맞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알고 계시냐?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냐? 요걸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그 제가 아까 잡았던 그런 토션빔 충들을 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분들도 물론 염두에 뒀지만 기존에 또 SM6를 좋아하시고 이 아름다운 차로 인정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이번에는 심장이 바뀌었습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아, 그렇죠. 저는 사실 그 1세대 SM6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저는 제가 알고 있던 SM6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좋아했던 차가 여전히 좋긴 한데 근데 좀 인상적이었던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엔진이 인상적이지 않았죠. 예전에 달린 게 무슨 엔진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종합적으로 괜찮은 차다였다면 지금은 CC300 엔진이 아주 그 뭐랄까 좀 뇌리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전에 출장 가서 탔던 알피노에 들어간 그 엔진이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엔진이 가장 좀 좋아요. 저희 둘이 같은 차를 사랑하거든요. 알피네에서 나온 그 차를 너무너무 사랑해. 제가 막 수입 좀 해주면 안 되냐 막 이런 부탁도 했었는데 그 엔진이 실리면서 그 엔진 이따 트랙에서 타보실 테니까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왜 토션빔인가요 이번에도? 사실 이제 토션빔, 왜 토션빔이냐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 르노 같은 경우는 토션빔 세팅에 있어서는 뭐 전 세계 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좀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소리, 고객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국내 시장에 맞게 조금 더 튜닝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 토션빔의 기술력을 최대한 좀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왜 토션빔이냐라는 질문이 저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그 토션빔에 대한 논란 사실 논란이 외국에도 있습니까? 그런 논란이? 사실 저희가 이제 토션빔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본사 사람들은 이제 이해를 못했죠. 한국 고객들은 토션빔이 왜 뭐 이런 엄청난 기술에 대한 차에 대한 그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근데 프랑스나 유럽 다른 나라에서는 토션빔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네. 그 방시 사모님이 예전에 근무하셨던 폭스바겐에 근무하실 때 골프 4세대, 골프는 뭐 1세대부터 사실 전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4세대까지 전설을 만든 다음에 5세대가 등장했을 때 그때 그 왜 멀티링크냐, 골프의 멀티링크가 웬 말이냐, 뭐 그런 논란이 오히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모양도 둥글둥글해지고 이거 골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그렇죠. 많았었죠. 그 토션빔이 지금 약간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저는 사실 토션빔 논란이 우리나라 전기 지침서 뭐 이런 데서 시작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보면 뭐 서스펜션의 구조별 장점 단점이 써 있는데 보면 멀티링크의 장점 뭐가 어떻다 뭐 잘 움직인다 뭐 그리고 단점의 가격이 비싸다. 토션빔은 뭐 장점 뭐 이렇게 써있 장점이 강성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 골프가 왜 멀티링크로 갔냐라고 얘기할 때 광성 확보가 쉬운 토션빔의 장점이 사라져서 그 엉덩이를 꽉 이렇게 땅에 지면 누르고 돌아가는 듯한 골프의 장점이 사라졌다 그래서 예전에 유럽에서는 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반면에 장점의 토션빔 단가가 싸다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건 싸다는 얘기냐, 이거 싸구려를 넣었네라고 이해를 해가지고 뭔가 뭐 이렇게 논란이 생긴 거죠. 근데 그건 사실 어디 재료상에 가서 토션빔 주세요 그러면 뭐 200원입니다 이러고 팔고 뭐 멀티링크는 300원이면 이렇게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할 때 뭘 선택해서 하냐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단가 논란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자꾸 골프 얘기하고 뭐 딴 얘기를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해치백 뉴르부르크링에서 기록을 세웠던 르노의 메간 RS 트로피 그 차도 구조가 뭐죠? 그거 뭐죠? 리어서 선정 구조가 어떻게 돼요? 토션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이나 승차감과는 사실상 그 연결될 수가 없는 건데 어딘가에서 사실은 그 논란이 시작된 것도 저는 마케팅 팀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단점을 집어서 그걸 문제시하자 그랬을 때 이해하기 쉽죠. 단가가 싸다 써있으니까 그럼 이건 싸구려 라고 욕하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르노 그 메간 RS 트로피에 그 람보르기니보다 빠른 랩 타임을 가진
그 뉘르부르크의 랩탑을 가진 그 차를 부정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저희의 그 설명으로 그 토정님은 춤을 잡았습니다. 근데 또 다른 벌레들이 이렇게 낄 우려가 있어. 포 컨트롤 왜 없냐? 네, 포 컨트롤 저도 이제 몇몇 올라온 그 영상 그리고 기사에서 댓글로 봤습니다. 포 컨트롤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왜 안 들어왔냐 뭐 여러 가지 봤는데 사실 포 컨트롤 저도 이제 처음에 탈리스만 유럽에서 출시될 때 현지에 가서 시승을 해보고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마케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좋은 아이템이기도 하죠. 그렇죠. 옵션 비용 받기도 좋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광팔기 좋아요. 그런데 포 컨트롤 이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국내 소비자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됐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좁은 골목들이 많고 그리고 중형 세단 같은 경우는 좀 큰 차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해치백, 소형 해치백을 몰던 나라에서 이 중형 세단을 타면서 와 핸들링 이런 꼬불꼬불한 길 그리고 그 굉장히 오돌도돌한 도로들을 다닐 때 좀 코너링 편하게 하게끔 하기 위한 아이템으로 활용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패키지로 팔고 있는 옵션 자체가 300만 원 정도 꽤 비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포 컨트롤을 넣게 되면 여러 가지로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는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료 탱크 같은 경우가 좀 작아지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국내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주유소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심리적으로 연비가 되게 나쁘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규제상 저희가 국내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규제에 맞게 이 연료 탱크나 어떤 연료 파이프 이런 여러 가지들을 튜닝을 하다 보면 연료 탱크가 유럽보다 훨씬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소비자들이 과연 거기에 그만큼의 가치를 둘 것이냐, 우리나라처럼 도로 사정이 훨씬 더 편안한 나라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는 옵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빼게 됐습니다. 참고로 포 컨트롤이라는 건 사륜 구동 시스템이 아니고 사륜 조향, 뒷바퀴가 조향을 돕는 그 시스템 얘기하는데 유럽 같으면 그 탈리스만 샀어요, SM6 샀어요라고 하면 프랑스에서는 야 엄청 큰 차 샀네라고 할 텐데 우리나라는 이 사이즈가 일반적인 사이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좁은 골목, 파리 같은 데는 뭐 그 도시 개발을 불가능하니까 좁은 골목에 다닐 때 그런 큰 차가 너무 불편하니 그 기능을 넣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5m 이상 되는 차에도 사륜 조향 없이 뭐 잘 다니니까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해성사 하나 하자면 제가 얼마 전에 아우디 Q8 시승하면서 역시 그 사륜 조향이 날카롭다고 이렇게 시승기를 써가지고 시승기가 이제 영상을 찍은 다음에 그 얘기를 아우디에다 했더니 형 그 차에 사륜 조향 안 들어갔어요. 왕 터져야 정상입니다. 제가 눈에서가 아니고 사실 느끼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5m 이하의 차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 인터넷에 쓰시는 분들의 저는 한 50% 이상은 포 컨트롤이 사륜구동으로 착각하고 그런 댓글을 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도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터보 엔진 아마도 여기 오신 분들은 엔진 구조에 대해서 잘 아시고 출력도 다 쓸 수 있으신 분들일 텐데 사실 일반 소비자들은 그 디젤 엔진, 프랑스 차라고 하면 디젤 엔진, 유럽에서는 디젤 엔진을 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디젤 엔진은 얘기는 빠져가지고 디젤 엔진이 들어올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디젤은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르노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굉장히 그 조예가 깊고 오랫동안 전기차를 판매해 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전기화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디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국내에서 규제도 많고 해외 그 환경 규제도 많기 때문에 디젤을 더욱더 발전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괜한 투자가 될 수 있고 이번에 나오는 TC300 엔진 같은 경우는 특히 토크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최고 토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디젤 같은 경우는 뭐 초반에 토크가 좋기 때문에 힘이 좋다라고 많이 이제 저도 홍보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뭐 못 느끼게 할 만큼 좋은 엔진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 트랙에서 달릴 때 사실 디젤 차로 달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엑셀러레이터 밟자마자 저에서는 힘이 나오니까 뭔가 내가 속도를 많이 떨어뜨렸어도 제가 속하는 그 스트레스가 없죠. 제가 뭐 랩타임을 재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거우려고 달리니까 물론 고회전에서는 약간 부족하지만 어쨌든 디젤 엔진이 이런 코너링하기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오메가 코너에서 내려가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방향을 바꾼 다음에 제가 속할 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엄청나게 빠르고 막 등 떠미는 가속력 뭐 그런 것보다 밸런스 좋게 샥 가속하는 느낌. 그러니까 디젤 엔진의 동력적 특성은 이미 그 엔진이 확보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봐도 좋을 것 같고 저도 약간 디젤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디젤 팬이었는데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의 라이벌은 어떤 차를 꼽을 수 있을까요? 뭐 국산 중형차기 때문에 저희가 H사의 S 모델 꼽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 저는 그 국산차 범위 내에서만 머무르고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핸들링이나 이런 드라이빙의 필링을 느껴보자 하면 수입차랑 봉주어도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뭐 제가 오래 있었던 브랜드라 그런 건 아니지만 폭스바겐 파사트 같은 정도와 뭐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시승하면서 느꼈던 게 약간 느낌이 전 파사트보다는 아테온을 좀 연상케 했습니다. 모양도 좀 예쁘게 생기고 세단이지만 약간 멋을 부린 그런 차 같았는데 소나타가 요즘 사실 너무 좋아져가지고 저는 옛날에 소나타는 좀 별로였는데 요즘 소나타는 타보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소나타 사려는 사람한테 야 그거 사지 말고 SM6 사라고 하면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그 브랜드가 워낙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브랜드니까. 그런데 수입차 사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제가 쉽게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냥 이거 사, 이거 프랑스 차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부산말 잘하는 프랑스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소개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다들 막 엉덩이 좀 있으셔가지고 원래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어울리냐 뭐 이런 질문을 제가 준비해놨는데 이미 다 머릿속에 그 타보시면서 그런 이런 사람들이 이 차 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시승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